임미현의 아침 뉴스.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을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거진 경제정책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전면 보류하겠다며 물러섰습니다. BMW에 이어 수입차 랜드로버 일부 차종에서도 엔진 결함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리콜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 리콜 제도의 문제점을 기획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면서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비디오 게임 대회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중부 내륙 곳곳에 북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게릴라성 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때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겠지만 폐기나 수정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청와대 있게 장하성 정책실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소득주도 성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 성과 중에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크게 줄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가계소득 증대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투자만큼 소비를 통한 내수 진작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소비 여력을 만들어줄 가계소득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대기업, 수출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얘기입니다. 야권과 보수 언론 일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론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동시에 무책임한 비판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셈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소득주도 성장 폐기론자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차라리 정직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공세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민주당 전당대회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경제정책 기조가 올바르다고 말한 데 이어 소득주도 성장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재확인한 데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당장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라인 책임자를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독선과 아집의 승부수를 날릴 때가 아니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불장난과 망국적 행위 등으로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보수 진영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선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착한 박근혜 정부 같다며 경제 정책만 두고 보면 과거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진보 개혁 성향의 지식인 320여 명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개혁의 포기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국민을 믿고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이후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진보 진영의 학자나 전문가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 참여했던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벌과 관료에 포획된 것 아니냐며 규제 완화에 몰두하는 점 등이 그렇다고 비판했습니다. 은산분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제도적 규제인데 때를 풀어가지고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가장 최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 소득주도 성장론과 혁신성장론은 이론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조정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인 반면에 혁신성장은 혁신의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불평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미세 조정을 통해서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산 영산대학교 경영학과 한성한 교수입니다.
서로 모순과 갈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까 하는 것은 정책이고 파워, 힘이고 그다음 문화고 뭐 이런 것이지 법칙이 없는 겁니다. 서로 결이 다른 경제 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을 조합해서 적용하려면 정부 경제팀이 내부에서 끊임없이 미세 조정을 거쳐 조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하며 이런 조정 과정이 국민들에게 갈등으로 비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정병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재개발 계획을 발표 7주 만에 전면 보류했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양승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용산 재개발 보류 결정은 서울 집값 상승이 서울시 때문이라는 중앙정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달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 용산 여의도 통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옥탑방 체험 이후에는 경전철 신설 등 강북 개발 플랜을 들고 나왔습니다. 강북 우선 투자로 수십 년에 걸쳐 기울어진 서울시 부동산 지형도를 바꾸겠다는 박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 겁니다. 갈수록 인프라 격차가 커지는 강남북을 균형 개발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상승 압력이 높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박 시장의 발언은 개발 호재라는 기름을 들이부은 것과 같았습니다. 과거의 재개발 관점으로만 해석되고 또 관련 기사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이러한 과열 조짐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박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와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의 부동산 정책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개발 추진을 보류하는 대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양순일입니다. 집값이 치솟는 서울과는 달리 지방 부동산은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산은 1년 새 집값이 수천만 원이나 떨어졌고 분양권은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울산 CBS 이상록 기자가 현지 분위기를 전하겠습니다.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한 거리. 20-30m 간격으로 오밀조밀 모여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곳곳에 폐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근근히 버티고 있는 중개업소는 급매물을 찾는 문의 전화를 간간히 받고 있을 뿐 개점 휴업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조선업이 최악의 불황을 겪은 이후 동구 지역 부동산 시장이 빈사 상태에 빠지면서 주택 거래가 70% 이상 줄어든 탓입니다. 동구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입니다. 중공업 해양사업부 부족하면서 인원이 빠지고 하면서 이제 지금 아예 이제 철수를 다 했거든. 외부 인력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수요 자체가 없는 거지. 사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북구 지역은 아파트 신규 물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북구 전역에서 수년 사이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잇따르면서 분양권을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이나 낮게 매매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 기존 아파트 값은 크게 떨어졌고 거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 주민의 말입니다. 작년 초에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놨는데 집은 안 팔리고 4천만 원 정도 많이 집값이 떨어졌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물량 대란이 맞물리면서 바닥까지 내려앉은 울산 부동산 경기가 내년까지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BS 뉴스 이상록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비디오 게임 대회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한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이 소식은 황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있는 복합 쇼핑몰의 한 게임바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온라인 풋볼 비디오 게임 토너먼트 대회가 진행 중이었는데 대회 도중 총격이 일어나 최소한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총격 사건은 당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는데 30초 동안 20발에 가까운 총격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한 목격자는 트위터를 통해 수발의 총성과 비명이 울렸다면서 자신도 엄지손가락에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또 다른 용의자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용의자가 게임 대회에 참가했던 인물이며 게임에서 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면서 현장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잭슨빌은 인구 80만 명이 넘는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항을 보고받았으며 사태를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교적 총기 구입이 쉬운 플로리다에서는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아 지난 2월에도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으로 17명이 희생됐습니다. CBS 뉴스 황명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의 의미와 그 파장을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규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장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단 하루 만에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어요. 상당히 전격적인 조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에 방북하겠다고 발표한 게 우리 시간으로 24일 새벽 0시를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5일 새벽 2시 40분에 방북 취소 트위터 글을 올렸으니까 만 하루 만에 국무장관의 방북 발표가 취소된 셈입니다. 네. CNN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담당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취소 트윗이 올라오기 10분 전까지도 동맹국 대사관에 이번 방북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무부 담당 부서에도 통지가 되지 않은 채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결정이 내려진 건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윗글을 올리기 직전에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서 섬김 주 필리핀 대사, 앤드류 김 미 중앙정부국 한국임무센터장 등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출타 중이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스피커폰으로 회의에 소집돼서 그야말로 대북 협상의 핵심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자리에서 방북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방북 취소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네. 중국을 걸고 넘어졌죠. 네, 트위터에서 밝힌 방북 취소 이유는 첫째가 한반도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 중에서 비핵화 과정에 도움을 더 이상 안 줄 것 같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는 지난 5월 24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사안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가 이것을 다시 번복한 것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도 곧 번복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북한의 과도한 비난 발언이 문제가 됐고 이 북한이 태도만 바꾸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비협조를 문제 삼았다 하는 게 좀 달라 보입니다. 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무역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빠른 시일 안에 끝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는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재개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물론이고 남북 정상회담에도 상당한 파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방북 취소는 이 미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방북이 취소됐다고 해서 여론이 들끓는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북한에서 받아올 게 없다면 안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잃을 게 별로 없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무역 전쟁을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다음 달 9일에 평양을 방문한다면 또 미국과 무역 전면전을 선포하는 모양새가 돼서 이 시진핑 주석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됐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하고 나서 어느 정도 북미 관계가 진전된 속에서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을 열겠다 하는 우리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네, 청와대는 일단 남북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서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일단은 예정대로 다음 달 중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남북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대화를 어떻게 또 중재, 촉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이 북핵 방정식이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하는 게 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여지는 계속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핵 방정식을 풀기 위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진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장규석 특파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MW 화재 공포를 계기로 CBS는 현행 자동차 리콜 제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매연 저감 장치의 잦은 고장으로 엔진과 변속기까지 바꾼 고가 외제차 제규어 랜드로버 차량의 리콜 사례를 송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인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구매한 지 한 달도 안 돼 DPF, 즉 매연 저감 장치 경고 등과 함께 주행 속도가 채 시속 60km도 안 나와 점검을 받았지만 DPF 문제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DPF는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태우는 장치로 랜드로버는 DPF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엔진 출력을 제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DPF 문제는 계속 이어졌고 A씨는 지난 6월엔 차량의 트랜스미션을 교체한 데 이어 최근엔 결국 엔진까지 바꿔야 했습니다. A씨입니다. 나는 엔진을 본사에다 올리니까 이거는 엔진을 교환해야 된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엔진을 교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시동이 막 꺼질라 그랬다가 겨우 주차를 하고 시동 안 걸렸고 역시나 레카가 왔는데도 시동이 안 걸렸고. 이미 랜드로버는 2016년에도 엔진 결함이 발견돼 리콜했지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가까이 랜드로버의 엔진 결함 문제를 조사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론은 못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DPF 문제는 운전자들의 신고를 접수받고도 조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엔 엔진 결함까지 호소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그저 DPF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지 살피고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김진표 의원은 3등을 기록하며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탈당을 요구하고 친문 의원들의 세력화를 시도한 점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구현 기자입니다. 유력 당권 주자로 꼽혔던 김진표 의원은 대의원 표심과 권리당원 표심 등 모든 분야에서 20% 중반대를 얻는 데 그쳐 비문인 송영길 의원보다 못한 3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 뒤에는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많은 친문 의원들과 경기도 의원들이 지원 사격을 했는데도 꼴등을 한 겁니다. 막판 친문 의원들의 조직을 통해 표심을 결집시키려 했던 김 의원 측의 전략이 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패의 원인으로는 먼저 김 의원 측이 무리한 친문 결집 시도가 꼽힙니다. 특히 친문 지지자들과 불화를 겪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거취를 놓고 탈당을 사실상 직접 압박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당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높아지고 민주당 권리당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의원 중심의 조직 선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도 친문 의원들의 지원 사격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내 조직이나 세력, 계보 등이 없었던 초선 박주민 의원이 1등 최고위원에 당선된 것은 조직과 계파 정치가 힘을 잃었다는 현실을 방증합니다. 여기에 관료 출신으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등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개인적 특성도 중도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 선거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였던 고 장준하 선생의 유가족과 각계 인사들이 어제 오후 서울광장에 모여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서울광장에서 열린 장준하 선생 100년 어울림 한마당에는 정치권과 각계 인사 등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준하 선생 장남 호건 씨입니다. 해방 이후에 요즘 말하는 적폐라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국민이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다른 나라 그리고 남북이 화합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장 선생은 100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18년 8월 27일 평북 의주에서 태어나 한국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월간지를 창간해 삼선 개헌에 반대하고 유신헌법과 군사독재에 맞섰습니다. 그러다 지난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 계곡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가 준비하던 민주회복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기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당시 검경은 실족사로 결론 내렸지만 사고 경위에 숱한 의문이 남았고 2012년 묘 2장 중 6월에서 상흔이 발견되면서 타살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입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 상해 사건에 대한 진실이 올바르게 밝혀져야 국민 누구도 억울한 사연으로 고통받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장준하 특별법은 김 의원의 주도로 2년 전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남북 단일팀의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 사상 첫 금메달이 카누 용선에서 나왔습니다. 카누 여자 남북 단일팀은 어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카누 용선 500m 결선에서 2분 24초 788로 우승했습니다. 육상 여자 허들 100m에서는 정혜림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늘 대국민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루킹 김동원 씨 등에 대한 수사를 공식 종료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허 특검이 직접 나서 지난 60일 동안 벌인 특검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불참합니다. 전 대통령 가족들은 광주까지 왕복 10시간 가까이 걸리고 전 대통령이 진술과 심리 등 정상적인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할 계획인데 특히 난민정책과 양심적 병역 거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 3단계를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 9호선 운영노조는 어제 파업 계획을 철회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임단협 결렬로 오늘 오전 5시를 기해 파업한다고 발표했으나 어제 오후 사측과의 9시간 마라톤 최종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되찾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주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하늘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고 대부분 지방공항들 시정은 떨어져 있는데요. 이 시간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받은 곳은 포항공항입니다. 포항행 대한항공 첫 편은 결항되었고 이후 편들도 기상을 점검한 후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니까 항공사로 운항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제주 노선은 정상 운항 중입니다. 제주행 첫 편이 6시 13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 변화에 따라서 운항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대부분 만석이고 오후 8시 이후 편 가운데 잔여 좌석이 조금씩 있습니다. 부산행도 오전 10시 이후 편부터는 잔여 좌석이 많이 남아있고 그 외에 광주와 여수, 울산을 포함한 국내 노선들은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입니다. 네, 어제 오늘 충청 이남 지역 곳곳에서는 최고 3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도 대구와 경북 상주, 전북 진안과 김제, 군산, 익산, 대전과 충남, 금산, 계룡시에는 호우경보가 또 그밖에 충청 중남부와 전북 중북부, 영남 서부 내륙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적으로 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경기, 강원도는 오늘 오후부터 차츰 비가 그쳤다가 내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되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여서 오늘은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 또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도와 강원 남부, 전북과 경북 북부 지역에 50에서 150, 충청도에 최고 2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30에서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춘천, 광주와 대구, 부산이 모두 29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30도를 밑돌아서 한낮의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존 맥케인 미국 상원의원의 별세 소식에 전 세계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정치적 오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리고 2008년 대선 패배 뒤 국민 통합을 위해서 흔쾌히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치인의 품격에 대해서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8월 27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